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세상이 참 어수선하네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25%라는 상호관세를 발표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서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원령 제한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꼽았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인 USTR은 3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라고 밝혔는데요. 물론 제가 무역에 관해서 이야기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저는 무역에 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절충교역에 대해서 좀 설명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해외에서 무기를 도입하면 그 국가로부터 절충교역을 받게 됩니다. 대표적인 절충교역으로는 그 나라에서 무기를 구매하면 우리나라도 그에 상응해서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절충교역으로 무기를 판매한 적은 거의 없고 특히 미국에 대해서는 절충교역으로 주로 기술을 이전받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KF-16을 구매하면서 절충교역으로 기술을 들여와서 개발한 게 바로 FA-50이었고 F-35를 도입하면서도 많은 기술을 이전받아서 우리의 KF-21을 개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의 절충교역은 미국에서는 비과세 무역장벽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절충교역이야말로 우리가 호구짓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요구하는 절충교역량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턱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무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이면 30%를 그리고 경쟁입찰이면 50%의 절충교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노르웨이가 우리나라에 무기를 구매할 때 절충교역을 100%를 요구한 걸 잘 아실 것입니다. 이처럼 절충교역으로 100%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절충교역 요구량은 오히려 저는 너무 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나마 이렇게 작은 절충교역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무기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요. 이스라엘은 어떤 방법을 쓰냐면 우리나라에 무기를 판매할 때 무기의 가격에 절충교역 미이행에 따른 벌금까지 포함시켜 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래 그 무기의 가격보다 더 비싸게 받고 절충교역 미이행에 따른 벌금을 더 비싸게 받은 돈으로 지급하고 끝내버리는 것입니다. 보통 절충교역 미이행에 따른 벌금은 미이행금의 10%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와의 절충교역을 피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번번이 당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미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친 사건이 F-35 구매 때 통신위성을 올려준다고 했던 사건입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은 우리가 F-35를 구매해 주는 것에 대한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우리의 군사용 통신위성을 올려주기로 했는데요. 그때도 로키드 마틴은 F-35의 가격에 통신위성 가격을 포함시켜서 더 비싸게 받고 그걸로 통신위성을 올리는 방식으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절충교역 때마다 번번이 상대국에게 사기를 당해왔고 국제적인 호구짓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문제를 방사청이 무능해서라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실제로 산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2020년의 기간에 해외로부터 무기를 13조 6천억 원어치를 구매했는데요. 우리가 본 절충교역 효과는 대략 1조 원 정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그 이전인 2011년부터 2015년 기간에도 10조 4,500억 정도의 무기를 구매했지만 절충교역 이익은 1조 원이 안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절충교역금 대부분이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분명히 우리 방사청이 무능해서이고요. 이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절충교역에서 매번 손해만 봐왔는데요. 실제로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우리와 미국이 국제상호조달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조만간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걸 미국 측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국제상호조달협정은 국방 분야의 FTA라고 불리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무기 분야는 확실히 미국과의 무역에서 엄청난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무기 수입량의 78%가 미국산인 것에 반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판매한 적이 없고 그나마 있는 절충교역도 미국 업체로부터 번번이 사기를 당해서 실제로 절충교역으로 얻은 이득도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기 분야에서는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미국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론은 지금은 과거와 달리 우리나라에도 미국에 필요한 기술과 그리고 무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번 국제상호조달협정의 협상 과정 중에 이 부분을 확실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사청이 미국의 안드릴과 MOU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안드릴은 어떤 회사냐면 미국에서 무인기를 개발하는 회사로
특히 미국의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NGAD 사업에서 무인 전투기 사업인 CCA 사업의 양대 후보로 채택된 회사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6세대 전투기인 F-47을 발표했고 사업자로 보잉을 선정했는데요. 저는 며칠 전에도 분명 미국의 NGAD 사업은 유인 전투기보다 무인 전투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계획에 따르면 F-47은 200대가 생산되지만 무인 전투기는 1000대가 생산될 거라고 했는데요. 안드릴은 바로 이 사업에 보잉 등 주요 대기업을 제치고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함께 CCA 사업의 양대 사업자로 선정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미 안드릴이 제작한 XFQ-44 퓨리 무인 전투기가 한참 시험 비행 중입니다. 그럼 왜 안드릴이 미국의 여타 대기업들을 제치고 미국의 무인 전투기 사업에 채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는 안드릴의 뛰어난 항공기용 AI 기술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안드릴은 무인 전투기용 AI에 대해서는 단연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사업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사청이 안드릴과 MOU를 체결한 이유는 역시 안드릴의 바로 무인 전투기용 AI 기술과 관련이 높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카이에서도 무인 전투기용 AI를 개발하고 있고 어디였더라 어느 외국 회사하고도 협력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안드릴과 방사청의 MOU 체결식에는 우리의 주요 방산업체들이 전부 참여했고 특히 대한항공은 안드릴과 별도로 MOU를 따로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방사청이 안드릴과 MOU를 체결하고 그 자리에 한화 등 주요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전부 참여한 건 앞으로 안드릴과 함께 우리의 무인 전투기용 AI를 개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카이에서 아무리 무인 전투기용 AI 개발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해도 역시 무인 전투기의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대한항공이 될 가능성이 더 높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안드릴과 별도로 MOU를 체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MOU 체결은 우리의 무인 전투기용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필리핀에 대한 F-16 판매를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벌써부터 필리핀이 미국의 F-16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제가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판매 승인은 미국의 무기 도입이 결정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미국의 무기가 어떤 나라의 무기 도입 후보에 오르면 구매 결정 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판매 승인을 가지고 F-16이 필리핀에 판매가 결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건 완전 잘못 말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사업에는 지금 우리의 KF-21이 미국의 F-16과 함께 가장 강력한 후보로 자리 잡고 있고 지금 계속 필리핀에서 우리나라의 KF-21을 구매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F-16은 우리의 KF-21보다 상당히 구형기체인 것에 반해서 지금 가격은 우리의 KF-21보다도 더 비쌉니다. 더욱이 가격도 가격인데 가장 큰 문제는 F-16의 생산 물량이 밀려있기 때문에 필리핀이 지금 F-16을 주문한다고 해도 빠른 시간 안에 공급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F-16을 제작하는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현재 F-35의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F-16의 생산량을 늘릴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 공급망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필리핀이 우리의 KF-21을 구매할 거라고 저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솔직히 이번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F-16 판매 승인보다 우리가 KF-21을 필리핀에 판매하는 데 있어서 더 큰 걸림돌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입니다. 현재 미국은 필리핀에 총 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300억의 군사원조를 약속한 상태이고 그 중에서도 현 트럼프 정권은 3억 3,600만 달러의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군사원조의 동결을 제외했습니다. 지금 트럼프 정권은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를 동결하는 등 대외 군사원조를 대대적으로 동결 중인데요. 그런데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는 동결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앞으로도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 정권이 언제든지 필리핀군에 대한 군사원조를 중단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필리핀 내에서도 언제든지 미국의 군사원조가 중단될 수 있고 그걸 대비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필리핀이 미국의 F-16 대신에 우리의 KF-21을 선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자신들에게 받은 돈으로 우리나라 전투기를 사는데 사용하는 걸 허락하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히 이번 미국의 F-16 판매 승인과 상관없이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군사원조의 유지 때문이라도 필리핀이 우리의 KF-21이 아닌 미국의 F-16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미국이 무기의 판매 승인을 했다고 그 나라가 무조건 미국의 무기를 구매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나라도 미국으로부터 아파치 헬기의 추가 판매 승인을 받아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파치를 구매하지 않기로 했죠. 그렇기에 판매 승인으로 필리핀이 F-16을 구매하기로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요. 그러나 문제는 분명 미국 트럼프 정권의 군사원조 동결 제외 문제 때문에 필리핀이 우리의 KF-21이 아닌 미국의 F-16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만 여전히 가장 큰 변수는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 생산 문제입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은 지금 F-35의 생산량을 최대한 끌어올리려 하고 있고, 과거에도 일부 F-16의 생산 시설을 F-35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F-16의 공급망 문제는 이것 때문에 더 커진 건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F-16의 발주량은 폭증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록히드 마틴이 F-16의 일부 생산 시설을 F-35용으로 돌릴 가능성은 여전하고, 그리 되면 F-16의 공급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리핀 전투기 도입 사업의 최대 변수는 미국의 필리핀에 대한 군사원조와 바로 F-16의 공급망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필리핀이 F-16을 선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난질이라고 해야 하나. 아무튼 한화의 그 나쁜 버릇이 또다시 시작되었는데요. 어제인 4월 2일에 한화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손을 잡고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제너럴 아토믹스사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저번에 우리나라의 독도함에서 이하만 모하비 무인기를 개발한 회사인데요. 한마디로 한화는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손을 잡고 한국판 모하비를 개발하겠다는 건데요. 이게 제 눈에는 상당히 안 좋게 보입니다. 왜 안 좋게 보이느냐라고 했을 때 결론은 한화는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모하비 무인기의 국내 진출에 있어서 택가리에 협조를 하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미 단거리 이착륙 무인항공기 개발 사업이 있고 한참 사업이 진행 중이고 무인기를 개발 중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의 지상작전사령부가 발주한 대형 무인항공기 일형 사업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 아래에 직할부대로 화력여단을 창설했습니다. 그리고 화력여단의 주요 임무는 우리의 전술탄도 미사일과 미국제 에이테킴스로 적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키는 임무를 부여받았는데요. 대형 무인 항공기 일형 사업이란 바로 이 지상작전사령부의 화력여단의 목표 포착 무인기 개발 사업입니다. 원래는 화력여단에는 군단급 무인기가 배치될 예정이었지만 군단급 무인기에 탑재된 합성 개구 레이더의 탐지거리는 불과 100km에 불과했고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는 탐지거리가 부족하다고 화력여단의 군단급 무인기의 도입을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150km의 탐지거리를 요구했고 처음에는 공군을 위해서 개발한 중고도 무인기의 도입을 고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군을 위해서 개발된 중고도 무인기는 최소 2700m 이상의 길이를 가지는 활주로에서만 운용이 가능했고 그래서 지상작전사령부는 이보다 더 짧은 길이의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들어보니 2500m 이하의 길이의 활주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무인기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현재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새로운 무인기를 그리고 LIG에서 이 새로운 무인기에 탑재될 탐지거리 150km급 합성 개구 레이더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한화가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협력해서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의 개발에 나선다는 건 결론은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모하비 무인기를 한화가 조립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밖에는 안 됩니다. 현재 한화 측에서는 2027년까지 첫 비행을 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요. 한화는 지금까지 대형 무인기를 한 번도 개발해 본 적이 없는데 이런 회사가 고작 2년 만에 대형 무인기를 개발해서 비행시킨다는 건 거의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모하비를 그대로 들여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국판 모하비를 만들겠다는 소리입니다. 물론 저도 한화가 무인기를 개발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한화가 지금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보다 더 성능이 뛰어난 무인기를 개발해서 우리 군에 납품한다면 좋죠. 그런데 그 무인기의 국산화율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결론은 거의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모하비에 택가리만 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제가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저는 전에도 제너럴 아토믹스의 모하비 무인기를 그대로 도입하면 안 되고 국산을 별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했었는데요. 당장 지금 대한항공이 개발하는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는 2500m 이하의 활주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한 상대적으로 그리 대단하지 않은 단거리 이착륙 능력만 가지고 있는데 모하비는 훨씬 뛰어난 단거리 이착륙 능력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대한항공의 무인기는 여기서 더 발전해서 독도함 같은 함상에서도 이착함이 가능한 무인기로 발전을 할 생각이지만 모하비는 이미 함상에서의 이착륙 능력도 증명한 기체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무인기보다 모하비가 더 뛰어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화에서 이걸 생산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우리나라의 기술이고 그 무인기가 국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말하지만 한화의 방법이 확실히 우리가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를 확보하는 방법으로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리에서는 우리의 무인기 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무조건 해외에서 도입할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국내에서 기술 개발을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에 한화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손을 잡고 단거리 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썩 달갑지는 않네요. 결론은 우리나라의 무인기 개발에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이 된 건 역시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의 배치가 늦어진 것 때문인데요. 원래 우리 육군이 원했던 일정은 지작사형 무인기를 2022년부터 개발해서 2025년에 완성하고 2026년부터 배치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중고도 무인기는 개발이 2년 지연되어서 2024년부터 양산에 들어갔고 그리고 공군에는 2027년부터 배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연히 지상작전사령부의 무인기의 개발도 그만큼 늦어졌고 그래서 대한항공이 개발하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의 무인기는 잘해야 2020년대 말경에나 배치될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한화가 지금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와 손을 잡고 2027년부터 비행을 시작한다는 뜻은 대한항공의 지상작전사령부용 무인기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배치될 수 있다는 뜻이고 당연히 모하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한화의 무인기가 대한항공의 무인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역시 중고도 무인기의 개발이 늦어졌기 때문이며 한화는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외국 기술로 개발한 무인기를 우리 군에 납품하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런 경우는 과거에 더 몇 번 있었죠. 당장 우리가 중거리 공대지 미사일 사업을 시작할 때도 한화는 갑자기 터키에 솜 미사일을 들여 오려하기도 했고요. 한마디로 과거에도 한화가 해오던 나쁜 일을 이번에도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과거에 한화가 외국 장비를 들여와서 제한할 때는 그 성능이 우리가 개발하려던 것보다 그리 높지 못했는데 제너럴 아토믹스의 모하비는 우리가 개발 중인 무인기보다 압도적으로 성능이 더 좋다는 게 문제죠. 물론 모하비가 성능이 더 좋은 건 인정하지만 아무리 한화에서 이 무인기를 생산한다고 해서 이게 국산이 되지도 않을 것이며 이게 우리 기술이 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미국의 제너럴 아토믹스사의 모하비를 택가리 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기에 좀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무인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개발하는 무인기보다 월등히 성능이 뛰어난 한화의 모하비를 우리 군이 도입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우리 손으로 직접 개발하는 게 옳을까요?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분명한 건 KF-21이 필리핀에서 완전히 탈락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필리핀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서는 우리 KF-21보다 미국의 F-16이 유리해진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발 필리핀이 우리의 KF-21을 선정하길 기원해봅니다.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